제발 좀, 제발 그냥 죽은 듯이 살아주면 안 돼요? 제가 제 입으로 어머니께 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대기업 임원, 완벽한 가장. 사람들은 저를 개천에서 용난 신화라고 불렀지만 사실 저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시장에서 나물 파는 그 비린내가 싫어서 제 생일날 반찬 싸들고 찾아온 어머니를 아파트 비상구 계단으로 밀어버린 천하의 불효자.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머니를 벌레 보듯 혐오하며 쳐다봤던 제 왼쪽 눈. 시력 1.5에 티끌 하나 없이 맑았던 이 눈이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20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 그 피 묻은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어머니와 그 사랑을 짓밟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은 못난 아들의 참회록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전화가 귀찮아 일부러 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처럼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기 전에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죽기 전까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남들은 모르는 어두운 방 하나씩은 두고 살잖아요. 저에겐 그 비밀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가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였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야기는 지난달 제 40번째 생일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반짝였고 집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비싼 샴페인 향기가 감돌았죠. 제 인생의 정점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최연소 임원 승진에 강남 입성까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개천에서 용났다고들 해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 개천을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했는지,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를요. 파티에 초대된 회사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저를 칭찬하더군요. 강상무, 진짜 대단해.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자수성가해서 이 자리까지 오다니. 자네는 우리 회사의 신화야, 신화. 그 칭찬을 들으며 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나 처가 식구들에게나 고아로 알려져 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혼자 힘으로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양심에 찔렸지만 한번 내뱉은 거짓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과거, 무엇보다 한쪽 눈이 없는 흉측한 어머니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제 아내 민정이가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곱게 자라 고생이라곤 모르고 산 여자, 그래서인지 구김살 하나 없이 맑은 사람이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는데 그 온기가 참 따뜻하더군요. 여보, 생일 축하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치? 7살 난 딸 지수가 제 품으로 파고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겪었던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를, 시장 바닥의 비릿함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지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한편으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완벽한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시골 구석에 버려두고 온 진실이 문득 떠올라서였을까요? 촛불을 끄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촛불의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 그리고 한쪽 눈이 뻥 뚫린 채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그 텅 빈 눈구멍. 저는 고개를 세게 저어 그 잔상을 떨쳐냈습니다. 아냐, 난 이제 그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난 성공했어. 완벽하게 탈출했다고. 저는 힘껏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후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폭죽이 터지며 화려한 꽃가루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죠.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양팔에 안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발밑에 세상이 참 작아 보이더군요.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어. 와인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으며 저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얄궂죠?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실은 추락하기 직전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정막을 깨고 울린 그 소리가 제 완벽한 성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생일 파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숙취 때문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7살 난 딸 지수가 눈을 비비며 칭얼대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저는 달려가 아이의 손목을 낚아챘죠. 지수야, 눈 비비지 마. 세균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빠가 볼게. 어서 눈 떠봐. 아이는 제 기세에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고 저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아이의 눈꺼풀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 티끌 하나가 속눈썹에 걸려 있더군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후 불어주는데 부엌에서 나온 아내 민정이가 기가 차다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참 속눈썹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무슨 응급실이라도 갈 기세네. 우리 지수, 아빠가 너무 끔찍하게 아껴서 시집이나 가겠어? 아내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독 딸아이의 눈 건강에 집착하는 저를 두고 주변에서는 딸바보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건 사랑보다는 강박에 가까웠거든요. 내 딸만큼은 티끌 하나 없이 그 어떤 결핍도 모르게 키우겠다는 지독한 보상 심리 같은 거 말이에요. 지수의 맑고 투명한 두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탁한 눈 하나가 겹쳐지곤 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눈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앞 시장통은 늘 흙먼지와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라도 깨지는 날이면 어디선가 어머니가 귀신같이 알고 달려오셨어요. 남들은 엄마가 오면 안겨서 운다는데 저는 저 멀리서 어머니가 절룩거리며 다가오는 모습만 봐도 숨고 싶었습니다. 다 늘어난 몸빼 바지에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움푹 패인 눈구멍이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맘도 모르고 흙투성이가 된 제 옷을 그 거친 손으로 털어주며 물으셨죠. 내 새끼, 어디 안 다쳤나? 아이고, 무릎이 다 까졌네. 많이 아프제? 그때 어머니의 남은 한쪽 눈은 세상 그 누구보다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린 저는 그 시선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아이들이 애꾸는 엄마 왔다며 놀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아, 나 냄새난단 말이야. 왜 왔어? 창피하게. 제가 그렇게 소리치고 도망칠 때마다 어머니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제 뒷모습을 그 한쪽 눈으로 하염없이 쫓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집요하고 애처로웠던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올 정도예요. 어머니는 자신의 반쪽짜리 세상 전부를 저에게 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오물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거부했던 거죠.
회상에서 깨어난 저는 품에 안긴 딸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향긋한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안도감을 주더군요. 제 손은 하얗고 깨끗했고 우리 집엔 비린내 대신 은은한 커피 향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수치심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쳐서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아빠, 나 숨 막혀. 지수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그제야 팔에 힘을 풀었습니다. 아이의 두 눈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딸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 냄새나는 과거가 이 깨끗한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운명이란 놈은 참 짓궂습니다. 가장 평화롭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거실의 인터폰 벨소리가 정막을 깨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벨소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카운트다운인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봄볕이 대리석 바닥을 따끈하게 데우고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기대 잡지를 넘기며 평화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간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하게 박제된 행복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요함을 찢고 인터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급 아파트라 잡상인은 출입조차 안 되는데 경비실 호출도 아니고 1층 공동현관에서 직접 호출이 온 거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택배기사가 호수를 잘못 눌렀겠거니 가볍게 생각하면서 화면을 터치했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최신형 고화질 화면 속에 비친 그 모습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 그 자체였거든요. 화면 가득 잡힌 쭈글쭈글한 얼굴,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쪽 눈이 푹 꺼진 채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노파. 제 어머니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현관에 어머니가 서 계신 겁니다. 흙먼지 묻은 낡은 운동화 옆에는 무언가 잔뜩 쑤셔 넣은 검은 비닐봉지와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요. 낡은 차림새가 최신 화면에 선명하게 비치니 너무 어울리지 않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 누가 주소를 알려준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아내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아내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아내가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제가 쌓아 올린 고와 신화는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요. 시골 장터에서 나물 파는 애꾸는 노파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 우아한 아내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화면을 가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호수를 잘못 눌렀나 봐. 내가 내려가서 얘기하고 올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죠. 잘못 눌렀으면 그냥 인터폰으로 말하면 되지. 굳이 내려가?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내가 걱정스럽게 제 이마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길마저 거칠게 쳐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내의 걱정이 아니라 저 시한폭탄 같은 노인네를 빨리 처리하는 거였으니까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변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니. 찹상인 같아서 그래.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당신이랑 지수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슬리퍼 한쪽이 벗겨질 뻔했지만 다시 챙겨 신을 정신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도 보지 마라.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도착한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릿한 젓갈 냄새와 묵은 나물 냄새가 뒤섞인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가난의 냄새였죠. 그리고 그 냄새의 진원지에 칠순이 넘은 노모가 진보다리를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발견한 어머니가 반가움에 젖은 눈을 반짝이며 몸을 일으키는데 저는 반가움은커녕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화려한 로비 대리석 바닥에 어머니의 낡은 신발 자국이 찍히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어머니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미쳤어요? 당장 따라와요, 빨리.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에 질질 끌려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볍고 앙상한 팔목이 제 소나귀에서 바스라질 것 같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우리의 비극적인 재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쾅 하고 닫히자 그제야 시끄러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더군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비상구 계단, 그 좁고 서늘한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데 그 불빛 아래 비친 어머니의 몰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오신 건지 흙투성이가 된 운동화는 밑창이 다 떨어져 덜렁거렸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움보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펜트하우스에서 누리던 그 우아한 공기가 이 노인네 때문에 순식간에 시궁창 냄새로 바뀌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바들바들 떠는 그 모양새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고. 내가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계단 통로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분노는 조절이 안 되더군요. 어머니는 제 고함에 놀라 어깨를 움츠리시더니 품에 꼭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미셨습니다. 그 봉지 사이로 쿰쿰한 젓갈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죠. 동서가, 네가 좋아하는 파김치랑 고추장 좀 담았다. 내일이 네 생일 아이가 미역국도 좀 끓여줄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동이 아니었어요. 지독한 수치심이었죠. 고작 저 냄새나는 반찬 몇 가지 주겠다고 내 완벽한 인생을 망치러 왔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내민 봉지를 거칠게 쳐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빨간 김치 국물이 회색 시멘트 바닥으로 스며들었죠. 이딴 거 필요 없다고요. 내가 거지예요? 이런 거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제발 좀. 제발 그냥 죽은 듯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뱉고 나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 움푹 패인 한쪽 눈구멍과 남은 한쪽 눈에서 동시에 물기가 배어 나오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슬프고 깊던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마저 외면해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약해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가난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려다 멈칫하시더니 이내 힘없이 손을 떨구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떼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네가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다. 내 당장 갈게.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주섬주섬 다시 담으셨습니다. 그 굽은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밟으면 부서질 것 같은 낙엽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사라져 주기를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섰죠. 어머니는 짐을 챙겨 들고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내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못 봤어. 이제 다시 올라가면 돼. 그런데 운명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제가 막 비상구 문을 열고 폭도로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차분해서 더 소름 끼치는 제 아내의 목소리였죠. 여보, 지금 거기서 뭐 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선은 비상구 문틈 사이로 막 사라지려던 어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향하고 있었죠.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섰는데 누군가 등을 툭 미는 기분이랄까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시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아내 민정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와 비상구 문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가 아내의 시야에 들어온 거죠.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민정이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아내가 비상구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던 어머니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그 순간 아내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와 흑투성이 몸빼 바지를 입은 시어머니의 첫 대면이었죠. 아내는 어머니의 움푹 패인 한쪽 눈을 보고 순간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바로 예의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오신 거 아니세요? 아까 인터폰 하셨던 분 같은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내의 그 상냥한 물음이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내가 동석이 엄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 쭈글쭈글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쉴 수가 없었죠. 제발 입 닥치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으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겁한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죠. 여보, 신경 쓰지 마. 그냥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 같아. 집을 잘못 찾아오셨대. 제 입으로 뱉어놓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낳아주신 어머니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다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남은 한쪽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배신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깊이 숙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호수를 잘못 봤는갑네요. 늙으면 죽어야지. 정신이 이래 없어서와. 어머니는 스스로를 미친 늙은이로 깎아내리며 제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주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 앞에서 기꺼이 낯선 잡상인이 되기를 자처하신 거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떨리던지 듣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완벽한 연기에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조심해서 가세요. 아내가 찜찜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자
어머니는 몇 번이나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그 굽은 등이 흐느끼듯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자신조차 없어서 쾅 하고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당신, 정말 모르는 사람 맞아? 아까 보니까 당신 이름 부르는 것 같던데. 아내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참 무섭잖아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모른다니까.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별사람 다 있잖아. 찹상인한테 친절 베풀 필요 없어. 들어가자, 밥맛 떨어지게 진짜. 저는 아내의 등을 떠밀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그 안락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들어왔지만 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방금 제가 어머니를 2번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보다 더 컸던 안도감. 그 모순된 감정들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슬픈 눈빛이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사이사이에 박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밀어버린 그 비상구 계단 아래로 제 영혼이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내쫓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흔적이라는 게 참 끈질기더군요. 아내가 현관 바닥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저거 두고 가셨나 봐. 깜빡하셨나? 아내의 시선 끝에는 아까 어머니가 챙기려다 미처 들지 못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대리석 현관 타일 위에 놓인 그 볼품없는 봉지는 마치 제 인생의 오점처럼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그 틈새로 촌스러운 파김치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스멀스멀 새어나와 집 가득한 디퓨저 향기와 기괴하게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봉지를 향해 손을 뻗더군요. 냄새가 꼭 직접 만든 반찬 같은데? 열어볼까? 혹시 안에 연락처라도 있으면. 저는 순간적으로 아내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제 반응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웠죠. 아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이미 이성을 반쯤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 봉지가 열리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내 어린 시절의 가난과 어머니의 사랑이 쏟아져 나와 제 위선을 조롱할 것만 같았거든요. 만지지 마. 더럽게 그걸 왜 만져?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냥 반찬 같은데. 버려. 당장 갖다 버려. 재수 없게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두고 가? 하여간 못 배운 노인네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쓰레기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싸우기 싫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그 검은 봉지를 검지와 엄지로만 집어들고는 마치 오물이라도 처리하듯 주방 뒷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봉지의 온기가 미지근하더군요. 그건 서울까지 오는 내내 품에 안고 왔을 어머니의 체온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쾅 밟아 열었습니다. 잠시 멈칫할 법도 한데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앞귀가 씌었었나 봅니다. 망설임 없이 봉지를 거꾸로 탈탈 털어버렸죠. 어머니가 밤새 다듬었을 파김치와 꾹꾹 눌러 담은 고추장, 그리고 제 생일이라고 넣었을 소고기 미역국 재료가 쓰레기통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빨간 양념 국물이 하얀 비닐봉지에 묻어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만 없애면 내 과거도 영원히 묻히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잘했어, 강동석. 넌 가장이잖아. 내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깟 반찬 몇 개가 뭐라고 내 성공을 망쳐?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라고. 누구라도 내 상황이면 그랬을 거라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로 겹겹이 울타리를 치면서 떨리는 손을 흐르는 물에 벅벅 씻어냈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비누칠을 했지만 코끝에 맴도는 그 비릿한 젓갈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와 딸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올수록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가난한 게 죄야. 그래, 없는 게 죄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내 생일에 찾아와서, 왜 하필 그 초라한 꼴을 보여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오히려 어머니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오지 말지.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눈을 감으면 자꾸만 아까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파김치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어릴 적 따뜻한 밥 위에 어머니가 손으로 찢어 올려주던 그 맛이 혀끝에 맴돌아서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이 찝찝한 기분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 완벽했던 일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퍼부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문전박대했던 그날의 기억도 쓰레기통에 처박힌 반찬들도 제 바쁜 일상 속에 묻혀 희미해져 갔죠. 회사에서는 승진 축하 회식이 이어졌고 집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로 연기하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마음은 뻔뻔하게 평온을 되찾았는데 정작 제 몸뚱이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증상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왼쪽 눈, 네. 바로 제 왼쪽 눈이 이유 없이 욱신거리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회의 도중에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하품을 한 것도 아닌데 꼭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왼쪽 눈에서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당황해서 안과를 찾아갔지만 의사의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강동석님, 검사 결과는 아주 깨끗합니다. 시력도 좋으시고 염증도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밤만 되면 누군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거울을 보면 그쪽 눈만 핏발이 서서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제멋대로 구는데 나중에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고향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안내장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종이 조각인데 그날따라 그게 눈에 밟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욱신거리는 왼쪽 눈이 저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어요. 고향 근처에 가면 이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지난달 쫓아낸 어머니가 살아는 계신지 확인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아내에게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고향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눈 통증이 고향 땅을 밟자마자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거예요. 대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죠.
익숙한 시골길을 지나 제가 살던 판잣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 동네 분위기가 어딘가 스산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며칠째 사람 드나든 흔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옆집 떡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누구고? 동석이니 아이가? 세상에, 네가 여길 다 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목소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동석아, 니 안 그래도 연락해 볼락 했는데 잘 왔다. 옥분 할매가 좀 이상타. 네, 이상하다니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지난달에 서울 한번 다녀오더니 사람이 넋이 나가지고 밥을 아예 안 먹는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밤새 뭐를 쓰기만 하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 다녀간 뒤로 밥을 안 먹다니, 밤새 뭘 쓴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거든요.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 좀 써서 갖다 줘도 쳐다도 안 보고 내 가기 전에 이거 다 써야 된다. 우리 동석이한테 줄 거 다 써야 된다. 가면서 종이랑 씨름만 하더라. 네 엄마 아무래도 갈 날 받아놓은 사람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잠하던 왼쪽 눈이 마치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찌릿찌릿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고향에 오니까 눈이 또 아픈 거지? 소름이 돋더군요.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문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것처럼 뭔가 간절한 신호가 느껴졌죠.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어머니가 밤새 써 내려갔다는 그것. 도대체 저 낡은 판잣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녹슨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쇠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이 문을 열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과 마주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죠.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녹슨 대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을 때 마당엔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특유의 서늘한 냉기가 발목을 감싸 쥐는 기분이었죠.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방문 앞까지 걸어가는 그 몇 걸음이 마치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발은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인 그 익숙한 파스 냄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진 자리에 마치 낡은 이불 뭉치처럼 작게 웅크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으셨죠.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건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싸늘하게 식어버린 딱딱한 감촉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신 게 분명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토록 미워했고 제발 없어졌으면 했던 존재가 진짜로 사라져 버려서 그런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슬픔보다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허탈함과 시체를 치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짜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불효자식이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는데 어머니의 굳게 쥐어진 주먹 틈으로 하얀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셨는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건 꼬깃꼬깃 구겨진 달력 뒷면을 찢어 쓴 편지였습니다. 배움이 짧아 맞춤법도 엉망이고 글씨도 비뚤배뚤한 지렁이 같은 글씨들. 그런데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울에서부터 저를 괴롭히던 왼쪽 눈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멈추더군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동서가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다시는 서울에 찾아가지 않을게. 약속한다.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편지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쓰면서 흘리신 눈물 자국이었겠죠. 숨이 턱 막혀 오는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진실이 그 안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동서가,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엔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런데 아들아, 너는 기억 안 나겠지만 네가 아주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가 났었어. 그때 이 왼쪽 눈이 크게 다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 눈은 못 쓰게 됐다고.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교통사고? 내가 눈을 다쳐?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장을 쫓았습니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 비록 엄마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 눈으로 엄마 대신 네가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내 눈을 보며 징그럽다고 창피하다고 할 때마다 엄마는 속으로 웃었어. 왜냐하면 너는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력이 참 좋다고 자부했던 그 왼쪽 눈. 지난 한 달간 이유 없이 욱신거리고 눈물을 쏟아냈던 바로 그 눈. 그게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눈을 뽑아 저에게 주고 평생을 애꾸눈이라는 멸시와 아들의 구박을 견뎌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얼굴에 박힌 어머니의 눈으로 어머니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경멸하고 내쫓았던 겁니다. 으악! 가슴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제 왼쪽 눈이 어머니가 주신 그 사랑의 눈이 주인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울어댔던 거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엔 힘이 다 빠진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부디 행복해라.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제 왼쪽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감긴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봐요. 제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평생을 바쳐도 씻지 못할 죄인이 되어 오열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거울 속 제 두 눈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어머니의 눈.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세상은 전부 어머니가 당신의 눈으로 닦아준 렌즈를 통해 본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을 만큼 아프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그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왼쪽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매끄러운 눈꺼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선명한 시야. 이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자랑해온 이 밝은 눈이 사실은 어머니가 암흑 속에서 평생을 더듬거리며 바꿔준 당신의 빛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지난날에 제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제가 도망칠 때 어머니가 저를 쫓던 그 시선. 그때 어머니는 당신의 눈이 박힌 제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울 아파트 복도에서 제가 징그러우니 꺼지라고 소리쳤을 때 어머니는 당신의 눈으로 저를 보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눈을 달고서 어머니를 벌레 보듯 혐오하고 멸시했던 세상에서 둘도 없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으악, 엄마, 엄마. 저는 이미 싸늘하게 굳어버린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그 차가운 몸뚱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미치도록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눈과 그 텅 빈 눈구멍이 자꾸만 제 왼쪽 눈과 겹쳐 보여서 가슴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시지, 욕이라도 해주시지. 왜 바보같이 눈까지 내어주고 평생 숨어 사셨는지 그 미련한 사랑이 너무 아파서 숨이 넘어갈 듯 오열했죠. 일어나봐요. 제발 좀 일어나봐, 엄마. 내 눈 가져가. 엄마 눈 여기 있잖아. 이거 엄마 거잖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 눈을 쥐어뜯으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이 눈만 돌려드리면 다시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실 것 같았고 흑투성이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실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방 안을 가득 채운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적시고 바닥에 떨어진 편지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탈진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어머니 옆에 쓰러졌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기운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제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 부채질을 해주던 어머니의 그 거친 손길처럼 말이죠. 어머니의 영혼이 마지막까지 이 못난 아들의 곁을 지키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푸석푸석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좁은 단칸방. 벽지 곰팡이 냄새와 섞인 파스 냄새가 이제는 역겹지가 않더군요. 그건 치열하게 아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훈장 같은 냄새였으니까요. 방 한 구석에는 제가 서울에서 버렸던 것과 똑같은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 서울에 갈 날을 기다리며 혹은 제가 올까봐 미리 챙겨두신 거겠죠.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파김치가 들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걸 더럽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어머니의 굽은 등과 앙상한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버려 아무리 주물러도 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충혈된 제 두 눈, 아니 어머니와 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신기하게도 서울에서부터 저를 괴롭히던 왼쪽 눈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내 새끼 아프지 마라 하며 마지막 통증까지 다 거두어 가신 것처럼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제 뺨에 갖다 대고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는 뼈에 사무치도록 하고 싶은 그 말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시신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 없는 어머니를 향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손녀딸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엄마가 주신 눈으로 얼마나 멋진 세상을 봤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따뜻했던 화해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길은 당신의 평생 삶처럼 참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북적이는 조문객도 화려한 조화도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뒤늦게 터져 나온 제 참회의 눈물이었죠. 한 줌의 제가 된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 저는 품속에 어머니가 남긴 그 꼬깃꼬깃한 편지를 부적처럼 안고 왔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군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한 그루까지. 어머니가 주신 이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신 곳이었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민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 돌아온 남편, 게다가 퉁퉁 부은 눈과 검은 상복 차림이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넘게 쓰고 있던 성공한 고아라는 가면을 제 스스로 벗어 던졌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나물 팔던 어머니의 존재, 운동의 날의 도망, 그리고 지난달 현관에서 어머니를 내쫓았던 불효까지. 제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진실들을 들으며 아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머니에게 바치는 제 마지막 속죄였으니까요. 모든 고백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경멸하든 이혼을 요구하든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겹쳐지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고아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강동석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진작 말하지 그랬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아내는 저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그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이라는 기둥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정사진 하나 제대로 찍어두지 못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야 했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7살 딸 지수가 사진 앞을 서성이다가 제 무릎에 앉으며 묻더군요. 그 맑은 눈동자가 저를 빤히 올려다보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근데 할머니는 왜 눈이 한쪽밖에 없어? 친구들이 보면 무섭다고 할 것 같아.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내거나 얼버무렸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딸아이를 무릎에 고쳐 앉히고 제 왼쪽 눈을 가리키며 아이의 눈을 맞췄습니다. 지수야, 아빠 왼쪽 눈 좀 볼래? 어때? 맑고 예쁘지? 응. 아빠 눈은 반짝반짝해. 그래. 사실은 이 눈 할머니가 주신 거야. 아빠가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세상을 못 보게 됐을 때 할머니가 아빠 대신 세상을 보라고 선물해 주신 거란다. 그래서 할머니는 한쪽 눈이 없으신 거야. 딸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왼쪽 눈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어머니를 향해 배시시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와, 그럼 할머니는 마법사네? 아빠한테 세상을 선물해 줬으니까.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진 속 어머니의 남은 한쪽 눈이 그래, 내 손녀 참 예쁘다 하며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창피하다며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쩌면 부모님이 당신의 눈물과 땀,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 닦아주신 사랑의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왼쪽 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거 많이 보고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너무 늦어서 차가운 사진 앞에서 뒤늦은 고백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아들 강동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